안녕하세요. 다이빙 생리학 강의를 맡게 된 51기 화학과 이수민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다이빙 생리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이빙을 하게 되면 물속에서는 육상과 전혀 다른 물리화학적 현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수중세계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압력과 부력의 변화 등에 의해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수중세계에 안전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육상과 다른 수중세계의 특성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또 그러한 특성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압착과 이퀄라이징, 두 번째 폐갑 팽창, 세 번째 질소 마취, 네 번째 산소 독성, 다섯 번째 일산화탄소 독성, 여섯 번째 감압 질환, 일곱 번째 추가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압착과 이퀄라이징입니다. 다이빙 생리학은 다이빙 물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 다이빙 물리학 시간에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보일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뎁스,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ATM, 절대압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에어 볼륨은 줄어들게 됩니다. 옆에 있는 풍선을 보시면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이버가 하강할 때 수압으로 인해 체내에 폐쇄된 공기 공간에서 풍선과 같이 부피가 수축되는 현상을 압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체 내의 공기 공간은 풍선과 같이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압착이 발생하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압착이 발생하기 쉬운 공기 공간은 크게 4가지이며 귀, 부비동, 폐, 마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이와 중이는 얇은 고막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으며 중이는 유스타키오관을 통하여 코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유스타키오관은 점액질 등에 의해 막혀있기 때문에 하강할 경우 중이의 공기 공간에서 압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비동인데 이는 코 안쪽으로 연결되어 공기 공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이 또한 하강할 때 압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폐로 인체의 공기 공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폐는 스킨 다이빙에서 수심 10m 이상의 깊은 데로 하강할 때 압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스크는 인체의 조직은 아니지만 앞면에 착용했을 때 폐쇄된 공기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강하는 도중에 압착이 일어나서 눈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착은 이퀄라이징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이란 압착이 일어나는 폐쇄된 공기 공간에 공기를 추가로 공급해 줌으로써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체의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압착을 해결하기 위한 이퀄라이징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퀄라이징 방법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코를 잡고 불듯이 하고 코로 공기를 모아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하강 도중에 압력 평형에 실패하여 귀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온다면 즉시 하강을 멈추고 귀가 편안해질 때까지 약간 상승한 뒤에 다시 이퀄라이징을 하고 압력 평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하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가 막히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이러한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시도한다면 코와 부비동에 생각보다 엄청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날에는 무리하게 다이빙을 하지 않고 하루 정도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퀄라이징은 압착이 발생하기 전에, 즉 하강 직전과 하강 도중에 수시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폐압착은 스킨 다이빙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너무 깊게 다이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숨을 참을 경우에 폐압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쿠버 다이빙 도중에는 절대로 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압착은 하강 도중에 코로 공기를 마스크 안쪽으로 불어넣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퀄라이징은 하강할 때 발생하는 압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반대로 상승할 때는 귀와 부비동에 팽창된 공기가 자연스럽게 방출되어 내부 압력과 주위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승할 때에는 이퀄라이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압착이라고 해서 공기 공간에 팽창된 공기가 자연스럽게 방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할 때 역압착이 온다면 약간 다시 하강해서 통증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상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병은 폐가 팽창입니다. 이번에는 다이빙 후 상승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후 상승할 때는 주위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팽창하게 됩니다. 상승 도중에 인체 내 공기 공간에서 팽창된 공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결과가 폐가 팽창에 의한 상해입니다. 그러나 폐가 팽창은 다음의 규칙을 지키면 간단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숨을 참지 않고 계속해서 호흡한다. Never stop breathing.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 팽창 상해에 대한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는 다음 주 구조와 응급절차 강의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폐가 팽창 상해로 의심될 경우에 환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다이빙 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질환에 대한 예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이빙 시에는 절대 숨을 참지 말고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소 마취는 말 그대로 질소를 높은 압력 상태에서 호흡했을 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마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질소 마취는 극도의 행복감이나 극도의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각 능력이 상실되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증세를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버디 시스템으로 항상 짝을 지어 다이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픈워터의 제한 수심은 18m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질소 마취의 증상을 잘 느끼지 않지만 혹시라도 다이빙 도중에 이상한 기분이 들거나 내 옆에 버디가 어딘가 취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즉시 낮은 수심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요소 중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기체입니다. 그러나 산소를 높은 압력의 상태에서 호흡할 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라도 60m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호흡하면 산소에 의한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사용하는 오픈워터 과정의 제한 수심 내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산소 중독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환은 일산화탄소 독성입니다. 순수한 공기를 압축하여 공기 탱크에 충전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프레서의 고장, 잘못된 충전 방법 등으로 인해 공기 탱크로 유입되었을 때 고압의 환경에서 오염된 공기로 호흡을 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혼동, 의식을 잃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이나 손톱이 붉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이빙 전에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나면 그 공기 탱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 무미의 기체로서 그것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공기가 오염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다이빙을 중단하고 수면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압질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압질환은 수중에서 수면으로 상승한 뒤에 갑작스러운 압력 감소, 즉 감압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크게 감압병과 동맥 기체 색전증으로 세분화하여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의 발생 과정은 매우 다르지만 그 증상은 아주 비슷하여 서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질환 모두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치료 방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압질환의 징후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감압질환이 일단 의심된다 하면은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감압병입니다. 감압병은 흔히 잠수병이라고 해서 다이빙 시에 걸리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벤즈라고도 하는데요. 감압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등이나 몸이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압병을 이해하려면 헨리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헨리의 법칙이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압력이 높을수록 액체에 녹아드는 기체량이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콜라병이 있습니다. 콜라는 검정 설탕물에 탄산을 강한 압력으로 녹여둔 액체죠. 뚜껑을 열면 순간 칙 하는 소리를 내면서 기체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 안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음료수에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인 건데요. 이것을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왜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한 기체는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지면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더 많은 기체가 혈액에 녹아서 흡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수심으로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때 혈액에 녹은 기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소가 배출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상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낮아짐에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면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는 다시 기체화됩니다. 호흡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질소가 커지게 되면 질소 거품이 혈관을 막아 혈류를 방해하게 되고 감압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압병의 증상은 다이빙 직후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 후에 뒤늦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의 여지를 두고 다이빙을 하고, 혹시라도 감압병이 의심이 된다면 순산소로 호흡을 하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감압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체내에 녹아 흡수된 질소가 충분히 배출되도록 상승 속도를 지키며 부력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 감압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다이빙하고 나서 출수하기 전에 보통 5m 3분 감압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5m 수심을 지키면서 3분 동안 기다리면서 충분히 질소가 배출되도록 그 수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절대 숨을 참지 않는다. 세 번째, 연속 다이빙을 할 때에는 충분한 수면 휴식을 갖는다. 이는 다이빙 테이블을 사용하여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이빙 후 비행기 탑승 시간을 지킨다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면 고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낮아져 기체가 더 쉽게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탑승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보통 1회 다이빙 시에는 12시간 후에 비행기를 탑승해줘야 하고, 연속 다이빙을 했을 때는 18시간을 기다린 후에 비행기를 탑승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맥 기체 색전증입니다. 이는 기체 거품이 중요 조직으로 흐르는 동맥을 차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는 상황은 동맥계통의 어느 지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맥기체 색전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절대로 숨을 참지 않는다. 두 번째, 전반적인 호흡기 계통의 건강에 대하여 의문이 갈 경우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세 번째,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다이빙을 연기한다. 네 번째, 항상 천천히 상승한다입니다. 다음은 다이빙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체온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이빙 시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체의 정상 체온은 약 36.5도인데 여기서 약 1도만 떨어져도 통제할 수 없이 몸이 떨리게 됩니다. 체온은 같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보다 물에서 약 25배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에 다이버는 항상 물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의 위험성은 찬물에서 더 크지만 비교적 따뜻한 물에서도 장시간 체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섭씨 27도의 경우 따뜻함을 느끼지만 수온 27도에서는 추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의 체온인 섭씨 36.5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항상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추위는 감압병을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잠수복을 적절하게 착용하는 것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버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수증은 인체의 혈액과 조직에서 체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압병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수증에 걸리는 원인으로는 스쿠버 실린더에서 호흡하는 기체가 대기 중의 공기보다 훨씬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뜻한 날씨나 열대지방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수는 이노작용, 즉 소변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내에 적정량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전과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질병들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이런 질병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이런 위험성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항상 이런 질병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해의 징후와 증상을 보다 빠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이빙 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빙 전에는 이론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아 다이빙 기술을 익히고 건강과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이빙 시에는 숨을 참지 않고 계속해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천천히 상승하고 항상 보수적으로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